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촉망받는 30대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국어를 좋아했던 저는 대학에서도 국어국문학과 전공으로 대학원에도 진학했지만 취업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학문을 계속 연구하는 데는 여성이라서 불리함이 있다고 느낀 저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같은 부서에 배치된 저에게 남편은 모르는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라며 밝게 말을 걸어줬습니다. 제가 말하긴 뭐하지만 저는 대학 시절 미스 춘향 본선에 올라간 적도 있고 키도 컸기 때문에 신입사원 중에서도 꽤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부터 저에게 대시하는 남자들은 많았지만 외모만 보고 다가올 뿐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진 않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웃음으로 넘어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남편은 아닌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대학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비슷한 동료들과 연구하며 지내던 제가 세상 물정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외모 때문에 오해받을 때도 많았지만 저는 의외일 정도로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어요.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남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없다고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수줍은 웃음에 남편도 쑥스러웠는지 웃으며 괜찮으시다면 저와 사귀실래요? 남편에게 고백을 받은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고백을 받은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멋진 장소나 맛있는 가게들을 찾아 데려다 주었어요. 지금까지 대학 캠퍼스에만 박혀 있었던 저로서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을 무렵 제 생일 파티에서 반지를 건네받았습니다. 결혼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는 몸이 하늘에 떠오르는 기분이 들며 정말 뿅 간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청혼을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남편은 저에게 부탁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전업주부를 해줬으면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지금의 일이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기에 전업주부로 지낸다면 집안일도 하며 틈틈이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해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마운 부탁이었습니다. 그 후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러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럴만 하셨을 겁니다. 수수한 차림으로 학교만 다니고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연구만 하던 딸이 결혼하겠다고 남편을 데려왔으니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나름 자산가로서 땅과 상가 건물이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걱정이 없으신 부모님은 집 옆에서 취미삼아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저희가 결혼한다고 해서 친정집 근처에 마당 딸린 전원주택도 사서 리모델링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선물로 해주는 것이기에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부자인 것에 놀라고 덤으로 집까지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에 남편은 2번 놀랐습니다. 눈이 돌아갈 만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대출받아서 집을 구하는데 돈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하게 됐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저희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희망대로 저는 회사를 퇴사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전업주부라 나름대로 여유가 많을 거로 생각했던 저는 잠시나마 행복했어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남편을 보내면 설거지를 하고 빨래하고 정원 청소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쯤 점심시간입니다. 혼자서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집안 청소를 합니다. 깔끔한 성격이기도 하지만 혼자서 큰 집을 관리하려니 힘들어요. 점심 먹은 것도 금방 배가 꺼져버립니다. 겨우 한숨 돌리고 시계 보면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됩니다. 책을 읽을 여유는 거의 없었어요. 어떨 땐 몸이 축나서 한숨 자다가 저녁 준비를 까먹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남편은 화를 냅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적어도 밥은 해둬야 할 거 아냐? 그리고 내가 세탁소에 맡겨달라는 옷은 왜 안 맡긴 거야? 도대체 집에 있으면서 하는 게 뭐야?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나도 사람이고 아플 때가 있고
쉬고 싶을 때가 있다고 대꾸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면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저를 건드립니다. 피곤하고 졸려서 그냥 자고 싶다고 남편을 거절해도 남편은 포기가 없습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체념하고 얼른 지쳐 떨어져 잠이나 빨리 잤으면 하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다만 다른 집도 다 비슷할 거야 하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야근도 많았고 출장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외로움보다는 마음의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자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화가 나도 금방 풀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 보내려는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저를 신경도 쓰지 않고 그대로 방에 들어가 잠만 잡니다. 여전히 야근이나 출장이 많지만 어딘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바람의 징후였는지도 몰라요. 큰맘 먹고 남편에게 친근하게 대화를 걸어봐도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신경 쓸 것도 많고 바쁘고 피곤하다고 귀찮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르게 일찍 퇴근한 남편이 기분 전환할 겸 외식하자 했고 저도 외출 안 한 지 오래돼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기나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왼쪽 가슴 갈비뼈 근처에서 통증이 살짝 느껴졌습니다. 근육통은 아닌 것 같은데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이었어요. 파스를 붙여야 하나 하며 손으로 아픈 부위를 눌러봤는데 뭔가 단단한 응어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평이 좋은 의사가 근무 중이었고 바로 진료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초조하게 제 차례를 기다리며 앞에 앉아 있으니 저를 불렀습니다. 진찰실에 들어가니 다정해 보이는 여의사가 차분하게 말해주셨습니다. 불편하신 곳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 반드시 누우시면 제가 만져볼 테니 통증이 느껴지면 말씀해 주세요. 여의사가 말한 대로 진찰대에 누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손으로 눌러 응어리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엑스레이 촬영과 검사가 계속됐습니다. 그 후에는 혈액 검사와 응어리 부분의 바늘을 찔러 샘플 채취도 했습니다. 검사를 모두 끝내고 진찰실로 다시 갔습니다. 오늘 모든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결과가 나오면 방문하라고 연락 갑니다. 뭔가 의사 선생님의 말끝에 슬픔이 묻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 나누고 싶었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한 밤을 혼자 보냈습니다. 다음 날 돌아온 남편에게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온 걸 따졌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어제 왜 집에 안 들어온 거야? 어제 급하게 자료 준비할 게 있어서 회사에서 계속 일했어. 너무 바빠서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된 줄 몰랐어. 어쨌든 미리 연락 못 해줘서 미안해. 그건 그렇고 의사 선생님이 뭐래? 아직 결과가 다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 분위기로 봐선 좋지 않을 것 같아. 저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말했습니다. 불안함이 계속 엄습하니 언제든 눈물이 쏟아질 것처럼 계속 눈망울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직 결과 나오지 않은 거 보면 뭐 별일 있겠어?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합니다. 이제 제가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남편을 보니 이때까지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이런 제 모습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정신없어요. 저는 침대에 쓰러져 정신을 차려보니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잠들었습니다. 방에 아침 햇살이 비쳤지만 이미 남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찰실에 들어가니 묘한 얼굴의 여의사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검사 결과 유방암이 의심됩니다. 저희 병원보단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 빠른 시일 내에 가보세요.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없이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진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훗날 소견서를 들고 소개해준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검사도 받았습니다. 심전도 검사와 폐 검사 말이죠. 이건 수술을 대비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모두 끝나자
의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의심 증상에 관한 확인과 앞으로의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보호자와 함께 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과 부모님께 얼른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병원에서 들은 말을 했더니 이야기 나누는데 보호자도 오래?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은데 부모님만 모시고 가면 안 돼? 섭섭한 마음에 일이 더 중요하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일을 더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많이 바쁘면 병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이라도 빼서 같이 이야기 들으러 가주면 좋겠어. 그럼 알겠어. 시간을 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 남편은 확실한 답을 한다기보단 마지못해 말하는 대답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카페에 들려 함께 병원에 가자고 부탁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검사 받는다는 얘기는 살짝 했지만 심각한 분위기까지는 말 안 했었던 거라 찾아와서 함께 병원 가자고 부탁하니 부모님은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확실한 거 아니니까 아닐 수도 있지? 치료가 가능하겠지? 엄마는 바로 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에게 물어봐도 저도 아직 모릅니다. 다음에 올 때 정확한 이야기와 치료에 관해서 설명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번 방문 때 자세한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스트레스로 몸이 경직돼서 침대에만 누워 지내다 그날을 맞이했어요. 조금 일찍 부모님과 병원에 도착한 저는 남편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남편 폰으로 전화했습니다. 까먹었었는데 오늘이었지? 진짜 미안한데 지금 중요한 회의에 들어와서 도중에 나갈 수가 없어. 급하면 어쩔 수 없지.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위는 왜 안 오냐고 저에게 물었고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둘러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걱정해 주셨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제 부모님이신데 제 마음이 괜찮은 게 아니란 걸 아셨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유방암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암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하자 너무 무서웠습니다.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안 나네요. 저는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유방암이래. 아 그래? 그래서 다다음 주에 수술하기로 했어. 왼쪽 가슴이 없어질지도 몰라. 저는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며 겨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낫는다면 그렇게 해야지 뭐. 할 말이 그것뿐이야? 당신은 내가 수술이 잘못되거나 앞으로 내가 얼마나 힘들지 그런 건 전혀 걱정도 안 돼? 저는 참지 못하고 울부짖듯이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침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틀어박혔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불안과 공포로 눈물로 지샜습니다. 남편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수술 날에도 남편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한없이 슬퍼졌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날 병실에 입원했는데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의 걱정과는 달리 문병 온 줄 알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입을 열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퇴원하면 친정으로 가죠. 가슴 뗀다고 했지? 아무튼 수술 잘 받고. 지금 그 얘기 하러 온 거야? 당장 내일 수술인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아프다고 이제 짐 취급하는 거야? 이럴 때 함께하는 게 부부 아니야? 제 호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남편은 돌아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보니 수술에 대한 걱정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도끼가 올라왔습니다. 다시 건강해져서 이 모든 울분을 모조리 다 갚아줘야겠다는 그런 도끼 말이죠. 수술 당일 아침 병실을 방문해준 부모님께 전날 남편이 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분통을 터뜨리며 수술 끝나면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고 어머니도 힘들 때 힘이 돼주지 못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사는 건 고통이라며 사위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결혼 반대했을 거라며 분노하셨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마음을 독하게 먹고 꼭 건강을 회복해서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부모님을 진정시켜드리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눈 몇 번 깜박이고 다시 눈을 뜨니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완전히 마취가 깨서 건강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하루 정도는 모니터에 연결된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생각보다 암이 번지지 않아서 왼쪽 가슴의 전부를 제거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안심됐어요. 회복이 잘 되면 2주 정도 뒤에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해도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동으로 옮긴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 어머니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져 구급차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건강이 좋지 않으시긴 했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제 수술이 잘 돼서 곧 퇴원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입원 중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례식은 어머니와 친척이 어떻게든 치러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도 남편은 전혀 연락이 안 됐습니다. 회사에 연락했더니 해외로 출장을 가서 당분간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신해서 연락 좀 취해달라고 회사에 부탁했습니다. 한평생을 저를 위해 살아주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퇴원한 뒤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시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과 상속에 대해 어머니와 상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퇴원했지? 축하해.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면서? 갑자기 그게 무슨 일이래? 어쨌든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집에 좀 올래? 알았어.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갈게. 알겠어. 그럼 그때 봐. 남편은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사는 집이 땅이랑 집 명의가 누구로 돼 있어? 땅이랑 집 둘 다 아빠 명의일걸? 왜? 그럼 그 서류 일요일까지 준비해 줄 수 있어? 준비할 게 뭐 있어. 등기필증이랑 부동산 서류 같은 건 전부 여기 있어. 어머니는 안방에서 서류들을 가져오셔서 테이블에 늘어놓았습니다. 이미 남편과 이혼을 마음먹고 있던 저는 일요일에 제 이름과 도장을 찍은 이혼 서류와 우리 집 등기 서류를 챙겨 남편에게 갔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짙은 화장을 했지만 어려 보이는 건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못나 보이는 이런 여자를 선택한 남편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왔어? 뭘 기대하고 온 건 아닐 테지만 아픈 몸 이끌고 오느라 수고했어.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 이거지? 저는 이혼 서류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맞아. 눈치 빠르네. 2번 일 안 해도 되겠구만. 남편은 이혼 서류에 주저없이 이름을 쓰더니 도장을 찍고 제게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여자는 말없이 남편 옆에 앉아서 저를 바라봤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신 게 아주 시기적절하고 좋아. 이제 이 집도 내게 된단 말이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일부러 호들갑을 떨며 비웃듯이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부동산 서류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여기 서류 중에 당신 이름 있어? 이 집과 땅은 우리 아빠 거야. 뭘 착각하는 거야? 이 집은 장인어른이 살아생전에 우리 살라고 주신 거니까 사실상 증여에 해당할 테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집을 유지하고 점유를 계속한 건 나니까 당연히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상속되는 거잖아.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말하는데 정말 바보 같은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랑 나보다 촌수가 더 빨라. 그리고 소유권은 서류로 확인하는데 당신이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있어? 아빠의 모든 재산의 상속인은 우리 엄마랑 나야. 당신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 배우자일 뿐이야. 어디서 뭘 들은 것인지 몰라도 당신은 상속과 전혀 상관없어.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나도 지금까지 가족으로서 기여한 게 있는데 권리가 있을 거 아니야. 옆에 앉아있던 여자는 상속 못 받는다는 말에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을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랑 나랑 이혼 서류에 사인 다 했으니 이거 제출하면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 거야. 권리를 말하려면 당신이 뭘 한 게 있어야 말이 되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어? 당신 옆에 앉은 여자랑 재혼하든가 말든가 이제는 나랑도 상관없고 우리 집안이랑도 상관없어. 똑똑히 알고 말해. 그리고 지금 이 집은 내가 상속받을 예정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제가 이혼 서류를 흔들며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니면 싸게 팔 테니까 나한테 사서 계속 살아도 되고. 남편은 고개를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얼마에 팔 건데? 땅하고 집하고 다 합쳐서 8억 생각하는데?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이 근처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걸 고려하면 시세보다 저렴했을 겁니다. 8억? 그런 큰 돈이 어딨어. 싸게 판다더만. 지금 놀리는 거야? 싼 거 맞다니깐. 비싼 거 같으면 감정평가사 불러서 감정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감정받았는데 더 비싸면 제값대로 다 받을 거야. 그리고 8억짜리 집인지도 모르고 그냥 꿀꺽하려고 했어? 갖지도 못하는 집 상속받겠다고 우리 아빠 죽는 날만 기다렸을 걸 생각하니 진짜 소름이다. 에이, 지금까지 다 연기였어.
그냥 퇴원한 기념으로 몰래카메라 한 거야. 이 여자는 그냥 심심해서 놀아준 거고 이혼하려는 거 다 거짓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소홀했지. 진심으로 미안해. 앞으로 잘해주려고 장난친 거니까 기분 풀어. 남편 말이 끝나자 옆에 여자가 얼굴이 빨개지며 발끈했습니다. 갑자기 장난이라니 무슨 소리야. 오늘 이혼 도장 찍으면 나보고 여기서 살라고 했잖아. 심심해서 놀아줬다고? 지금 상속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다시 빌붙는 거야? 지금 장난해? 연기가 너무 진짜 같아서 나는 진짜인 줄 알았지. 옆에 여자랑 나한테 함께 몰래카메라 하는 거야? 근데 어쩌지? 나는 이제 가슴 한쪽이 없는 여자인데 그냥 양쪽 다 있는 여자가 좋지 않아? 그냥 계속 살던 것처럼 계속 살아. 새삼스럽게 갑자기 장난을 치고 그래. 그리고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살 거면 사고 아니면 당신 집 모두 빼가. 일주일 뒤엔 모두 다 버릴 거니까. 저는 말을 끝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안에서는 남편과 여자가 욕을 주고받으며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 할 바 아니기에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혼 서류도 제출했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었고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었겠지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더는 엮이기 싫었습니다. 공부하느라 남자를 많이 못 만나봐서 남자 보는 눈이 없었나 보다 하는 자책은 조금합니다. 암도 이겨내야 해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전 남편과 함께 있던 여자는 회사에서 오고 가며 알게 된 사이였다고 하고 여자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남편은 온갖 소문에 얼굴을 내리깔고 회사를 다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은 어머니와 나누어 상속받았고 저는 몸과 마음이 안정될 때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국어교재도 틈틈이 집필하고 있습니다. 얼른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